이제 다음으로 나혜석의 이혼 고백장까지를 해서 이미 시작은 했지만 본격적으로 1920년대 후반 1945년까지 두 번째 건에서 계급 민족 여성의 교차라는 제목에 걸맞는 페이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작가들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시대에 대해서 좀 잠깐 개가를 하다 보면 앞서서 이미 이제 조별 선생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동인지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년대 초반에 이제 동인지로부터 낭만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싹트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후에 얘기해 주셨던 명군사 파스큘라 이를 쭉쭉쭉 이어지면서 이제 카프로 가는 과정까지 있고, 이전에 어떤 낭만주의적인 어떤 사조가 이제 20년대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회를 어떻게 변혁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망을 중심으로 민족주의자라든가 혹은 뭐 사회주의자라든가 이런 어떤 일련의 어떤 그 주의자 문학이라는 것들이 또 탄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조직, 기관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졌던 게 그 시기였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런 어떤 문학적 실천들을 했던 여성 작가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2세대 작가들이다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2세대 작가 중에 가장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해볼 작가가 누굽니까? 강경애라는 네. 나의 최애 우리 저기 식민지식이 최애. 그러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애정이 많으실 텐데 한번 그 강경애의 어떤 삶이나 어떤 경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부탁드립니다. 소개를 또 소개킴으로써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은 연도에 약하니까 연도는 좀 컨닝을 해야겠어요. 1906년도에 태어났네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까 96 트로이카 얘기를 했을 때 96이었으니까는 6년, 10년 후 10살 차이네. 10살 차이네요. 그러면 진짜 세대가 달라졌겠어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앞선 선배들과 다르게, 왜 김명수는 그러니까는 이제 소생이었지만 되게 부잣집 딸이었고, 나혜석은 그냥 부잣집 딸이었고, 금수저. 금수저였고, 막 그 권력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집안의 딸이었고, 그다음에 김일역도 굉장히 귀하게 자란 이제 그 소생이 이제 딸이었고, 그래서 이들이 다 유학도 가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공부들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었다면은, 물론 이제 개별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없었다면은, 이제 강경애는 그렇지 못했죠. 강경애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아빠를 일찍 여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재가를 하셔서 이제 그 재혼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는 굉장히 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공부도 굉장히 어렵겠고, 막 그 나중에 회고담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학교는 이제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형부가 이렇게 그 하숙비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는 생활비를 조금 보내줘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자기가 학비를 마련할 수는 있었는데, 종이를 산다거나 붓을 산다던가 이러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었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떨 때는 이렇게 그 학비도 못 내가지고 선생님한테 모르는 게 있어도 물어보러 가기가 너무 좀 힘들었고, 친구 하나 사귀는 게 되게 여의치 않았고. 그런 걸 나혜석은 네. 모르겠지? 모르겠지. 막 그런 얘기들을 막 이제 네.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이제 공부들을 해요. 공부를 하고, 그러고서는 그 의붓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부의 도움으로 이제 평양 숭의여학교에 진학을 해서 하다가, 또 우리의 멋진 언니는 동맹휴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학교의 어떤 그런 이제 지나친 기숙사 규칙에 항의하여서 얼마나 지나쳐 모르겠어요. 항의하여서 이렇게 네. 이제는 그 동맹휴학을 하나 잘리죠. 퇴학을 당합니다. 퇴학을 당해서 그런 과정에서 양주동을 만나고, 어떤 그 문학 강연장, 네, 강연장에서 양주동을 만나서 서울로 와가지고 양주동과 함께 살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되게 전격적으로. 예, 전격적으로 굉장히 이 언니는 굉장히 과감하시네요. 과감한 언니였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또 살다 보니 얘 너무 절충주의적이야. 누가? 양주동이. 아. 좀 나는 굉장히 사회 변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산자 계급의 중심에 어떤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얘 너무 절충주의적이야. 매력이 떨어졌어. 약간 세계관의 차이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학 공부를 그 안에서 하고 뭐 동덕여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도 좀 하고 했는데 인식의 차이 때문에 결국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야학을 개설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고향으로도 돌아가고 뭐 간도 용정으로도 이주를 하고 하면서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과도 계속 연이 다 있었고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을 같이 했던 남편도 이제 만나게 되고 하면서 계속 이제 서울 외곽, 서울 바깥에서 뭐 용정이라든가 자기 이제 고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곳으로 이렇게 이제 거처를 마련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원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영위하면서 그래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뭐 이를테면 서울 안에 뭐 인프라들이 이렇게 모여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문단이라는 것도 서울 중심으로 그렇죠. 구성이 되어 있었을 것인데 그 서울의 중앙 문단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렇죠. 위치에서 독자적인 어떤 작품 활동 그렇죠. 이런 거를 했겠구나. 네. 근데 엄청 독보적인 어떤 작품 세계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김소월. 아. 김소월도 저 북쪽에 음. 그쪽에서 그냥 혼자 씻었거든요. 역시 혼자 써야 되나 네, 봐요. 그런 게 있는 거야. 문단에서 이렇게 더러운 걸 안 보고서는 자기만의 갈 길을 가야 되는 거.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중앙 문단에서 복작복작 안 네. 하고 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문인들이 보여주는 뭔가 자기만의 세계. 예, 그리고 어떤 프레임을 벗어나는 그런 성취가 그런 데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백신에도 좀 그런 경향이 그 백신에는 나의 최애가 되고 있어 지금.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다 어떤 네. 약간 디아스포라적인 어떤 그쵸. 그런 경향이 있죠. 예. 강경의 작품 중에서 여기 지금 실려 있는 거는 소금이랑 인간 문제가 실려 있고, 일부가 예, 인간 인간 문제는 문제는 일부만. 예. 되게 긴 작품이라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그 학생들한테도 좀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그 식민지 시기에 그 최고를 뽑으라면은 나는 인간 문제를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사실은 강경의 작품이 저는 좀 다 좋더라고요. 예. 뭐 원고료 200원도 좋았고 소금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뭐 고향 이제 이기영의 고향이라든가 당대의 최고 어떤 그 주의자 문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재밌고 훨씬 더 작품적인 어떤 문학적인 완성도가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 편인데, 예, 그래서 좀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죠. 이제 학생들한테. 그 중에서 소금 관련해서 지금 전편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 소금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시작하고 좀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잡지에 연재했던 거더라고요. 네네. 그 전집에도 그게 다 나와 있는데 6회 연재되었다. 네, 신가정이라는 잡지 1934년 작이고 34년 5월에서 10월까지 이제 연재를 쭉 이어갔고 그래서 이게 또 연재의 분량의 압박이 있었을까? 그 결말 뭐 너무 성급하지만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결말이 약간 후루룩 된 느낌이 있긴 있어.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내 생각에는 그 지금 마지막 단락 보면은 다 내복한이잖아요. 검열. 다 검열됐죠. 검열이 심했을 거예요. 그것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탄압이 심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지금 막판은 거의 다 다 까맣게 지워가지고서 나서 지금 이게 다른 사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유추해가 저기 그거 저거 엑스레이 써가지고 지금, 추정한 글자로 네. 지금 이제 내용을 채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검열이 됐다 그러면 또 호기심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소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은 봉엽이 엄마 이름 맞아요. 뭐 있어? 봉엽이 이름이 안 나와. 봉엽이 엄마야. 그냥 봉현미 어머니야. 그러니까. 근데 봉현미는 딸이고 딸의 위에 이제 아들도 있었어요. 봉식이. 봉식이. 네, 그래서 봉식이 봉현미 어머니. 맞아. 이 네. 여성 인물이 이제 주인공이고 네. 어디 사냐면 용정 살잖아요. 예, 간도로 이주를 한 조선인 가족이에요. 그때 이제 그 조선인들이 이 반도 안에서 살기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저쪽 중국 간도 쪽으로 가면 땅을 받을 수 있다. 거기서 이제 개간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땅이 이제 결국은 우리 땅이 될 수 있고 땅을 불화받아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쵸? 그 말을 믿고 간 조선인들이 간도에서 고생을 개많이 개많이 하죠. 빠지게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작품 도입 후에 그 간도에서 이 승냥이 때처럼 이 조선인 그 소장농들을 위협하는 여러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마적단이라든가 자위단. 자위단은 이제 일제계열 무장 조직인데 조선인의 돈을 빼앗는 그런 그 만행들 계속 있었고 그거랑 또 똑같이 조선인의 돈을 빼앗는 또 다른 그룹의 그 중국 군대 보위단도 있어요. 보위단. 그리고 이제 공산당도 이렇게 출몰을 해. 근데 공산당은 처형을 막 잘해. 사람들 많이 죽여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중국인 지주 팡둥이라는 등장인물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인 지주, 그다음에 일제계열 무장 조직인 자위단, 그다음에 중국 군대 보위단, 그다음에 공산당. 근데 공산당이 여기서 사람 처형을 많이 한다고 나왔나? 그러니까 공산당이 사람 많이 죽이고 다닌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공산당이 나중에는 이렇게 그 조금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되게 무서운 존재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 옛날 우리가 빨갱이 간첩이다라고 했을 때 무서운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일제나 만주국이나 이런 데서 공산당을 다 때려잡아야 되는 어떤 세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처형을 많이 한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선인들에게 들의 어떤 세력 다툼 속에서 조선인들이 일종의 어떤 희생, 총알바지, 그리고 약간 삥 뜯기는 어떤 그런 그 약간 그 주머니 역할? 그런 걸 하고 있는 그 구도가 그려져 있고, 거기서 이제 뭐 그 공산당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강경의 작가의 어떤 그 사회주의적 비전과 맞닿아 있는 집단이지만 이 조선인 뭐 그런 어떤 주의적인 뭐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시작할 때는.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되게 새우등 터지는 그런.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는 여기서 결국 강경의 작가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오래 얘기할 게 아니긴 한데, 강경의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핵심은, 그러니까는 공산당에 대한 풍문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왜냐면 이 당시에 공산당이 굉장히 소수기는 했었지만은 중국의 공산당이 혁명이 성공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장정을 하면서 마을마다 아지테이션을 하고 다녔나? 그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그 농민들을 보호해주고 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공산당에 참여하면서 규합하면서 점점 커지거든요. 소수였다가 엄청 나중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국민 장개석을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저력 중에 하나가 계속 도망 다니면서 마을마다 들어가면서 점점 세를 규합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처형을 하거나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것과 관련해서 되게 풍문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공포를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면서 이제는 했던 거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작품 도입부에는 어떤 풍문에 대한 얘기가 나 있지. 주체들이
주체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조선인 소작농들의 어떤 그 상황, 그것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그런 배경, 그 다음에 어떤 세력 구도 속에 조선인 이주민들이 있었는가에 관한 얘기들이 초반부에 나온 다음에 이제 사건들이 시작되는데, 그쵸. 예. 이제 남편이 죽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죠? 팡둥이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자위단이 같이 있더래더라. 라는 소리를 듣고서는 막 이제는 불길하다. 왜 오라 그랬지? 이러면서 막 전전긍긍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총소리가 총소리가 나고 죽었어, 남편이. 그 봉식이가 아빠를 들쳐 업고 왔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봉식이는 이제는 집을 떠나죠. 어디로 어떻게 떠나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이제는, 지금 이 상황의 부당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울분을 느끼면서 이제는 떠나고. 그리고 그 봉식이가 이제 나중에 밝혀지는데 공산당에 가입했다. 그다음에 공산당과 그 중국 뭐 저거 그래서 용정에서 처형당하는 걸 팡둥이 목격을 하고 우리 집에 공산당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봉현미가 아빠의 죽음을 발생시킨 원흉이 팡둥인데 기댈 데가 없으니까 팡둥 집에 가 있었다가 그쵸. 이제 팡둥이 봉식이 그 공산당에 합류해서 결국 죽는 모습 보고 우리 집에 공산당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팡둥 내외가 쫓아내는데 그 쫓아내는 사이에 팡둥한테 봉현미 엄마는 강간을 당했죠. 임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오도 가도 못하고 되게 의지할 데 없고, 왜냐면 거기는 일가 친척 없이 그 가족은 지금 간도로 이주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런 그들이 오갈 데 없다는 약점을 쥐고서는 팡둥이 이제 자기네 집에서 이렇게 일하게 하면서 이제는 성적 착취를 이제 봉현 엄마한테 이제 성적 착취를 감행을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쫓겨나는데 임신이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임신이 됐고, 임신을 한 다음에 출산을 해서 너무 눈물겨운 장면이 나오잖아.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또 아주 정말 삐딱 눈물이에요. 그치. 아기를 낳고 먹을 게 없어서 팥껍질을 씹어 먹고, 이러면서 이제는 지내는데, 어쨌든 아기를 낳았으니까 젖이 나오는 상황에서 부잣집에 이제 젖어미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거기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집에서 애 젖을 먹이면서 내 집에 있는 딸 봉현미는 아파도 내가 그거를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봉현미에다가 그다음에 팡둥 때문에 낳게 난 아들인가 딸인가? 딸이죠. 그를 이제는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면서 이 젖어미로서 그 자신의 젖을 먹고 있는 그 부잣집, 부잣집 애기 명수한테도 굉장히 모성을 느낀과 동시에 집에 두고 온 자기 자식한테도 너무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이중고에 이제 굉장히 시달리게 되죠. 그러는 와중에 봉현미와 봉이가 이제 열병에 걸려서 둘 다 잃게 되고, 그러고서는 어떻게 됐지, 그 다음에? 애들이 열병으로 죽었다 그래서 명순에서 애기가 옮을까봐 잘라냈지. 그래서 정리해고를 당했고 집도 절도 없게 돼버리고.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붙은 목숨이라고 살아는 돼야 되니까는 밀수를 하게 되죠. 이제 밀수꾼들의 그 모임에 이제 참가해서 소금찜을 지고 국경을 넘는 위험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소금 물에 녹잖아요. 근데 그 소금을 지고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정들이나 할 법한 일들을 이제는 해내죠. 죽을 뻔하면서도 이제 해내고 그런 과정에 있다가 이제는 뺏길 위기에서 처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공산당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생각해서 나 죽었다. 나 이제는 총살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위기감 속에서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고 저들은 소금을 뺏지 않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공산당들은 그 소금을 뺏지 않았는데
그리고선 자기네들을 보호해서 그냥 이제 가라고 풀어줬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이제 소금집을 풀어놓고 보니까는 이제 순사 2명이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그 자기네들이 밀수했던 소금을 이제 압수해가죠. 그러면서 이제는 누가 진짜 우리의 적이고 누가 진짜 우리의 편인지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면서 뭐라 막 외치는데 그게 다 검열이 돼가지고서는 지워져 있죠. 예. 네, 그런 어떤 줄거리인데 예. 자, 이거 줄거리 자체도 진짜 피 맺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는 그 애들 그 최후 그 장면을 묘사하는데 정말 막 눈물 나더라고. 맞아.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황둥이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그 쫓겨난 그날 애를 낳나 그랬을걸요? 그랬을걸요. 근데 이제 막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황둥집에서 쫓겨나서 애 낳으면서부터는 진짜 생존인 거예요, 이 사람. 맞아. 삶이 생존 그 자체에 달려있는.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그 나혜석의 그 이혼 고백서에서 얘기했던 어떤 지배나 여성 지배론 뭐 이런 키워드랑은 정말 5억 광년 멀리 떨어져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황둥 때문에 그 총알바지로 죽었다. 이거 다 알면서도 알면서도 있을 수밖에 없는 살기 위해서 의지할 때가 그 집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정. 이게 이제 다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또 그냥 거기서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그쵸. 그 생존. 근데 우리 그 봉식이 아들내미 봉식이는 이렇게 약간 아빠가 이제 그 간도지방을 주름 잡던 한 그 4개의 권력에게 보이는 어떤 뜨뜻미지근한 태도 이런 거에 되게 막 불만도 품어보고 아빠 왜 저렇게 하지? 뭐 이런 어떤 그 욕심도 품어보고 그 다음에 아빠가 이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다 보고 난 뒤에 이러고 있다가 이놈의 집구석 나가버리지 하면서 집도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봉식이가 집을 나갈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자녀여서도 그렇지만 이게 그 젠더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남성은 사실 좀 집을 나가버린다거나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당대 여성보다는 좀 자유로운 입장에 있지 않았을까.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봉염의 엄마는 그리고 봉염이도 그래. 못 나가지. 그냥 뭐 나이도 나이였겠지만 봉염이는 특히 이제 어린 소녀였지만 봉염의 엄마는 애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봉염이가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또 봉이라는 또 그 딸도 나왔고 그래서 얘네들을 거두어 먹여야 하고 얘네들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고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훌쩍 내 한 몸 떠나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집 바깥을 여성이 나간다는 것 그러니까 가족제도 바깥에 존재가 된다는 것이 모든 여성에게 굉장히 그 아주 리스크가 큰 선택이었다는 거. 근데 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봉식이 같은 경우에 봉식이 아버지는 뜨뜻미지근하게 있었다라는 건 그 가정, 그러니까는 생존을 위해서 그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비위를 맞추면서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는 그 식솔들이었던 이제 그 엄마나 이제 봉영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봉식이가 집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렇게 눈치 보면서 뜨뜻미지근하게 어떤 이 편이면 이 편, 저 편이면 저 편 이런 식으로 뭔가 명확하게 결단을 하고 나의 어떤 미래나 그런 생활들을 조직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반항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사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은 이제 공산주의를 선택을 해서 집 밖으로 이제 나간 거고 이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나는 이런 실천을 하겠다라고 나간 건데 사실은 이제 그 여성들이 젠더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나가기 굉장히 어렵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생존이라는 것들 그 앞에서는 주의자라는 것들이 굉장히 무의미해지는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깨쳐지는 그러니까는 어떤 인식이 들어올 이제는 건 어떤 계기와 국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이 나의 생존의 문제가 이렇게 위험해지고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들은 이런 사회적 모순 때문이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과 결단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 전까지 이제 집안에 있던 여성에게 그런 어떤 깨달음의 순간들이 온다라는 것들이 일단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알아나가는 과정으로서 이 서사가 전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그 당시에 계급적으로나 젠더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굉장히 소수자일 수밖에 없었던 한 무산자 계급의 인물의 어떤 처절한 어떤 그 주의자로서의 어떤 거듭나는 과정들을 굉장히 처절하게 생생하게 보여준 작가가 강경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